그럼 빛이 오는데 몇 억 년이면 몇 억 년 전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보는 거라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내가 본 하여튼 그 우주가 몇 억 년 전의 우주라는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생겼는지는 진짜 몰라. 정말 모르죠. 실제로 우리와 동시의 모습은 어떨 것이냐는 사실 영원히 알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천문학 연구 끝에 나온 다양한 기술들이 지금 우리가 다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실시간으로 그 바람에 흩날리는 별빛을 정교하게 보정해서 선명한 사진을 찍으려고 망원경 광학 그 설비를 업그레이드하게 망원경 되거든요. 열심히 만들었겠죠, 천문학자들. 맞아요. 옛날부터. 근데 그 기술이 고스란히 어디로 들어갔냐면 여러분들 스마트폰 카메라에 다 들어갔어요. 아, 그래서 실시간으로 우리 손떨림 방지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네, 그게 사실은 그 기원을 거슬러 가면 예. 최대한 별을 깨끗하게 찍고 싶었던 천문학자의 욕망에서 비롯된 기술이거든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약간 네. 보정해주는 네, 맞습니다. 뽀샵 기능이네, 뽀샵 기능. 맞습니다. 정말 별을 뽀샵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아니면 다양한 예. 그 여러 관측 포인트에서 관측한 데이터를 한데 모아서 그 시점을 잘 맞춰서 동기화해서 이미지를 정교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한데 이게 정확하게 어디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냐면 우리 병원에서 쓰는 MRI 관측 장비에도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뜻밖에도 우리 의학이라든지 뭐 이런 광학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그러니까 천문학자가 의도하진 않았죠. 근데 천문학을 잘하려고 하다가 튀어나온 다양한 기술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천문학과에 딱 들어갔어요. 네. 나는 이제 천문학자가 돼야지. 네. 하고 들어가면 왜 한 과에서도 다양한 전공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천문학도 난 망원경을 집중적으로 팔 거야. 네. 이 공학으로 갈 거야. 네, 네. 난 우주를 설명하는 티오리로 갈 거야. 이게 다양합니까? 너무 다양하죠. 천문학 안에서 분야를 구분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일단 하나는 어느 단위로 우주를 연구하느냐. 어.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별을 연구한다. 별 하나하나의 탄생과 죽음을 연구하는 항성 천문학이 있고요. 네. 그 별들이 여러 개가 모인 은하계를 하나의 도시 생태계로 보고 그 은하 생태계 자체가 어떻게 탄생하고 멸망하는지를 바라보는 저 같은 은하 천문학이 있어요. 은하 천문학. 예. 그거 더 큰 것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은하들이 셀 수 없이 가득 차 있는 우주 공간 자체가 어떻게 탄생하고 시공간이 어떻게 휘어지고 하는지를 살펴보는 우주론. 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죠. 그래서 예. 되게 재밌는 게 사실 영어권에서는 우주론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는 어스트로노머라고 안 불러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코스몰로지스트라고 불러요. 그건 약간 거의 철학에 가까운 약간 그런 느낌이구나.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직역하면 우주론 학자 뭐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케일에 따라서 구분하는 기준이 있고 또 두 번째 재밌는 기준이 있어요. 어떤 파장으로 우주를 보느냐를 가지고도 구분해요. 파장이 뭐예요? 그래서 빛을 보면 예. 적외선이 있고 자외선이 예, 있고 예, 가시광선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파장에 따라서 그 빛을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수준이 다르다 보니까 예. 주로 볼 수 있는 그 무대가 달라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적외선 천문학은 미지근한 걸 보다 보니까 애기 별들이 태어나서 달궈진 먼지 구름, 예. 별 탄생 지역, 별들의 신생아시를 주로 연구하고요. 그리고 자외선 천문학은 또 이제 어린 별들이 한창 푸르게 타오르고 있는 별들의 초등학교를 연구하거나 아니면 은하 중심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블랙홀 같은 천체를 연구하거나 그런 것이 가능하고 또 이제 고전적으로 옛날에는 눈으로 보는 가시광선으로 연구하는 광학 천문학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아니면 커다란 안테나를 가지고 이제 전파로 우주를 연구하는 전파 천문학. 그래서 어떤 단위로 우주를 연구하는지랑 어떤 종류의 빛으로 우주를 연구하는지 크게 야.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야, 되게 신기하다. 천문학자는 수학을 잘 못해도 괜찮아요? 저를 사례로 들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수학을 못해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예. 가끔 좀 나이가 지긋하신 독자분들을 만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본인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천문학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내가 수학을 못해서 포기했다. 나 이과를 못 갔어. 네. 근데 제가 그분을 붙잡고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 수학을 못 하셨으면 더더욱 천문학을 하셨을 수 있거든요. 왜요? 이게 그래도 뭘 좀 수학을 쓰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계산하고 중력을 계산하고 네. 할 때 쓸 것 같긴 한데.
그게 저희가 이제 농담 삼아 또 천문학자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이제 영어로 envelope calculation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급하게 냅킨이나 종이봉투 뒤집어서 간단하게 그냥 계산하는 정도의 간단한 계산이면 천문학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수학자는 정말 그 수학적 원리의 본질을 파고드는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약간 광인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아래 물리학자들은 그 수학자들이 만든 수학적인 체계, 정말 형이상학적인 숫자의 체계가 어떻게 우주의 자연물로서 표현되는지를 좀 연결지어주는 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천문학자들은 뭐냐? 그 수학자와 물리학자들이 잘 닦아놓은 그 수학적 체계가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구경해주는 관찰자 정도의 역할을 저희가 하는 거죠. 천문학자는? 네. 그래서 특히나 또 요즘 천문학은 워낙에 거대한 데이터를 다루다 보니까 사실 프로그래밍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물론 수학적인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물리학자나 수학자만큼의 높은 고난이도의 수학을 요구하진 않는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렇진 않아요? 네. 가설과 이론이 중요합니까? 그쵸. 그래서 이게 좀 재미있는 게 천문학은 애초에 다루는 숫자 자체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좀 다른- 대충 얘기하는 게 네. 있구나. 그러니까 저희들 70억 년 뭐 이렇게. 네. 어. 그 저희들은 오차가 막 20%가 돼도 박수 쳐줍니다. 야, 이 정도면 잘 맞출 거야. 막 노벨상 받은 천문학 논문들 보잖아요. 예. 에러 바의 길이, 그러니까 그 오차의 범위 길이가 그래프 축만큼 길어요. 네. 그래도 그게 통계적으로 우리가 다양하게 분석을 해서 예. 이게 엉망 데이터인지 아니면 말이 되는 데이터인지는 아.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우주에서 요 틀린 건 이건 뭐 일도 아니야. 그런 그쵸. 느낌이네요. 물리학자 친구들만큼 그렇게 쪼잔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훨씬 좀 품 넓게 해도 전반적인 우주의 트렌드는 틀리지 않게 이야기를 할 수가 않게. 있는 거죠. 약간 천문학자는 상상력이 중요할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네, 맞습니다. 막 보니까 그 전에 천문학도 이런 이론이 있다가 아니야. 완전 다 깨부시고 새롭게 이론을 만들고 또 그건 줄 알았더니 또 다 깨져서 또 새롭게 이론을 만들고 막 이러는 거 보니까 네. 조금 약간 상상력이 있는 사람들이 좀 잘하지 않을까? 그런 아.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이신 게 그 네. 상상력도 중요하지만 또 경계해야 돼요. 왜요? 왜냐면 어. 천문학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실험을 해서 의도를 가지고 대조군을 만들고 철저하게 비교하는 방식의 과학이 아니라 주어진 자연현상들 사이의 어떤 트렌드를 보는, 그러니까 사실은 상관관계들밖에 없는 세계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인과관계이냐 아니면 우연한 상관관계이냐를 구분하는 눈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너무 지나친 상상력으로 우주를 보게 되면 사실은 전혀 연관 없는 아. 별개의 물리 현상인데 단지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로 그 안에 인과관계가 있을 거라고 착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저희들은 경계하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다양한 트렌드들이 얼추 비슷해 보이고 상관관계가 있을지라도 이게 정말 물리적으로 연결고리가 있는 건지 아니면 뱁새가 날아가서 아기가 태어나는 그 수준의 그냥 우연한 결과인지 이런 거를 구분해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블랙홀, 우주에 존재하는 블랙홀의 개수, 그 다음에 우주의 크기 했을 때 블랙홀의 개수가 늘어나면 우주의 크기가 늘어난다라고 할 때 그러면 진짜 이게 서로 물리적인 메커니즘으로 엮여있는 현상인지 아니면 원천의 다른 현상이 있고 그로 인해서 벌어진 두 가지의 동반되는 결과인지 또 인과관계라고 하면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가는 건지 이거를 진짜 다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천문학 논문들이 조금 재미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 본인이 발견한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이 짧게 있고 예.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가설을 정말 총동원해서 다 토해냅니다. 뭐라도 걸려라 약간 이런 마인드일 수도 있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은 해석까지 최대한 세심하게 고려를 해야 예. 제일 공정한 분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도 그렇고 제 동료들도 그렇고 그런 디스커션을 할 때 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천문학 이상하게 재밌는 게 있나 봐요. 아마추어 천문학자들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밀떡처럼. 네네. 천문학자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게 너무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어. 아마추어 화학자, 어. 아마추어 물리학자 잘 이런 없어요. 개념은 없잖아요. 네. 근데 아마추어 천문학자, 뭐 천문학 동호회, 천문학 애호가, 별 덕후, 우주 덕후 이런 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우주를 즐기는 게 그만큼 허들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주를 즐기려면 사실은 고개만 들어 올리면 되거든요. 하늘을 보라. 네. 하늘을 보고 남들보다 조금 더 달을 보고 별을 보기만 하면 이미 그때부터 스스로를 나는 우주 애호가다, 별 덕후다 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아마추어 물리학을 하겠다, 아마추어 화학을 하겠다라고 하면 왠지 일단 실험실 정도는 내가 집에 꾸며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집에 칠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좀 현실적인 허들이 있는데 천문학은 굳이 망원경, 쌍안경이 없어도 일단 안시 관측, 맨눈 관측부터 시작할 수 있거든요. 일단 별을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인간이라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취미가 전 별 보기, 하늘 보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아마추어 천문학도 많고 또 실제로 프로페셔널 천문학자들이 하지 못하는 발견들을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이 하기도 해요. 네. 우연히 발견하고. 네. 뭐 소행성이나 해성 같은 것들을 먼저 발견하는 경우들도 아직도 많이 있죠. 교수님 설명해 주신 것도 여러 번 들었는데 제일 그 천문학에서 특이했던 점은 빛이 날아오는 시간이 맥광년 뭐 이러잖아요. 네. 매덕광년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그 말은 빛이 오는데 매덕년이 걸려 네. 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빛이 오는데 매덕년이면 매덕년 전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보는 거라면서요. 맞습니다. 그 컨셉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상상하기가 어렵잖아요. 네네. 근데 너무 멀리 있어서 그래긴 한데 지금 내가 본 하여튼 그 우주가 매덕년 전의 우주라는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생겼는지는 진짜 몰라. 정말 모르죠. 그거는 없어졌을지도 몰라. 네, 맞아요. 근데 하여튼 우리가 보는 건 매덕년 전에 지금 저 별을 관측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거라면서요. 네, 정확합니다. 그게 너무 신기하던데요? 역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저도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너무 경이롭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이 지구를 중심으로 1광년 떨어진 거리를 빙글 우주를 돌면 우리는 1년 전의 빛으로 감싸져 있는 거죠. 네. 사방에서. 또 10광년 거리의 동그란 구 우주를 생각하면 이제 우리는 10년 전의 우주의 잔상으로 또 감싸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 위에 계속 층층이 다양한 순간의 과거의 빛이 중첩된 하늘 아래 살고 있는 거죠. 그러네. 멀리 있는 애도 오고 네. 아주 옛날에도 오고 네. 그 다음에도 오고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딱 보면 10년 전의 빛도 있고 100년 전의 빛도 있고 그 빛이. 네, 아주 흐릿하지만 1억 년 전의 빛도 함께 섞여서 동시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시간이 겹친 상태를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저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저 별이 네. 저 별은 지금 있는지 없는지 우린 몰라. 맞습니다. 옛날에 반짝이던 그 빛이 나한테 오는 거야. 네. 그럼 그거는 지금 어떨지 전혀 모른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전혀 우리가 모른다. 볼 수 있는 딱 지금 이 순간의 모습만 볼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우리와 동시의 모습은 어떨 것이냐는 사실 영원히 알 수가 없죠. 불가능해요? 네. 불가능합니다. 빛보다 빠른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계산을 통해서 네. 물리학적으로 얘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뭐 계산 예측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실제 그 모습이 어떨 거다라고 초상화를 그릴 수는 없는 거죠. 항상 우리는 과거하고 만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와. 과거에 얽매여 있는 과학이 바로 천문학입니다. 와, 그거 매력적이네. 이야, 나는 뭐 천문학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 근데 오늘 교수님이 설명해준 천문학 보니까 왠지 매력이 있을 것 같아. 네. 그래서 공부를 좀 했어. 네. 그럼 뭐가 좋습니까? 그냥 재밌다? 저는 1번도 2번도 3번도 재밌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재밌다? 네. 너무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는 특히나 과학이라는 분야에게 현실적이고 실용적이어야 한다라는 좀 과도한 책임감을 요구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건 있어요, 솔직히. 네. 우리가 한번 과학이 아닌 다른 걸 생각해 보자고요. 음악이 있고 뭐 영화가 있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있죠. 어떤 정말 시니컬한 분들은 뭐 우리 뭐 영화 본다고 세상이 달라져? 그렇지. 영화 뭐 쓸모 있어? 왜 영화 산업에 이렇게 귀중한 세금을 우리가 투자해야 돼? 이런 불만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우리가 영화의 가치를 논할 때 그 영화 산업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실용적인 부가 가치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영화의 메시지가 어떻고 미술이 어떻고 영화가 감동을 주었고 이런 것을 더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럼요. 마찬가지로 음악도 듣고 즐겁고 감동적이면 충분히 그 존재 가치를 설명할 수 있어요. 좀 마찬가지로 과학도 그냥 경이롭다, 재밌다, 신기하다. 그냥 그것만으로도 과학은 충분히 본인의 존재 가치를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됐지. 뭘 더 바라냐. 그쵸. 재밌다. 그래서 나중에 영화가 재밌었는데 그게 잘 돼서 부가가치가 따라오고 뭐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이바지하는 건 뒤에 따라오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이듯이 결과이지. 과학도 마찬가지로 봐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습니다. 원래 그냥 재밌는 거고 네. 재밌으면 그냥 즐기면 된다. 네. 그 맞는 말입니다. 뭐 꼭 그렇게 사회에 뭘 꼭 기여해야만 하느냐.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다 보면 그게 또 부가가치도 생기고 이렇게 책도 쓰시면 책도 팔리고 출판사도 먹고 살고 네, 그런 네.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가 있는데 영국인지 유럽인지 모르겠어요. 네, 영국일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면 과학자들이 네. 강연하는 거 돈 주고 본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연말에 패티김 쇼 이런 걸 보듯이 네. 무슨 쇼 이렇게 해서 디너 쇼 이런 거 보잖아요. 네. 연말에 되면 돈을 내고 이렇게 다 양복을 입고 과학자들이 하는 유료 강연을 보러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잘 없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과학을 취미로 되게 고급 취미로 생각한다는 느낌은 들더라고요. 옛날에 영국의 마이클 패러데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본인이 되게 어렸을 때 불우했던 시절이 있다 보니까 나 같은 어린아이들에게 공짜로 과학 실험 쇼도 보여주고 강연도 해주고 이런 좀 행사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연말에 해마다 크리스마스 렉처를 했어요. 크리스마스 렉처? 네. 예.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전통이 이어지고 있고 뭐 칼 세건이나 리처드 도킨스 같은 정말 유명한 과학자들도 젊을 때 거기에 나와서 정말 다양한 강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우리나라 현실과 비교해 보면 조금은 아쉬운 게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우리가 뭐 연인과 데이트하러 간다고 할 때 미술관도 가요, 식물관도 가요, 극장도 가고, 극장도 가고, 심지어 전쟁기념관도 가고요, 국립중앙박물관, 역사박물관도 가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데이트하러 갈 때 과학관 가나요? 안 가. 과학관은 초등학교까지만 가고 안 가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과학관 가면 초등학생들과 그 초등학생을 억지로 끌고 온 부모님들과 밖에 선생님들밖에 없어. 안 계세요. 근데 우리가 해외 뭐 영국이나 미국을 가면 예. 뭐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 그렇지. 영국 대형 자연사박물관 이런 거 가요. 관광하러 가요. 그러네. 그리고 거기에 가면 그 현지에 연인들도 많이 와 있고 가족들도 많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과학이라는 것도 하나의 문화 장르 중에 하나로 자립을 해서 그냥 우리 심심한데 오늘 날씨 좋은데 과학이나 갈까? 이렇게 즐기는 컨텐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과학이라는 게 아직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교육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 컨텐츠를 즐기는 건 딱 학생 때까지. 성인이 되면 과학은 이제 너무 유치해. 이렇게 좀 취급하는 경향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수님이 연말에 그런 아주 유익한 강의를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면 예. 또 이제 천문학 우주만큼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게 클래식 음악이거든요. 클래식 음악 좋죠. 근데 또 재밌는 게 음악과 천문학은 그 기원을 쭉 거슬러 가면 사실은 한 분야였어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우주도 연구하고 우주의 조화가 그래. 또 음악에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음악도 연구하고 그래서 그 만남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측면에서 제가 4월 25일 날 서초구에 있는 공연장에서 예. 클래식 연주자들과 제 천문학 강연을 겸한 렉처 콘서트를 하나 하게 됐습니다. 클래식 공연을 하고 네. 그럼 교수님 가서 네. 중간중간에 곡 해설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천문학으로 해설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컨셉이 1977년에 우주로 날아갔던 보이저라고 하는 탐사 로봇이 있는데 그 안에 황금색 레코드판이 실려 있거든요. 외계인들이 뭐 들으라고 넣었다는 거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 레코드판에 들어있는 바흐, 베토벤, 모차르트 같은 음악들도 연주하고 또 그 음악과 연관된 천문학 이야기를 또 제가 중간중간 이제 끼어서 전해드리는 그런 이야기이죠. 과학을
콘서트처럼 봐라. 네. 그런 느낌이네. 그래서 조금 더 천문학의 쓸모를 한번 챙겨보기 위한 그런 그건 뭐 공연이었습니다. 쓸모라고 하긴 좀 어렵고 네. 훨씬 재밌게 만들었다. 네. 누구나 좀 쉽게 들을 수 있도록. 맞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었다. 네, 맞습니다. 천문학자의 쓸모 없음에 관하여. 책에서 그래도 나는 이거 다 못 읽겠어. 네. 이거 한 문장만 찍어줘. 그러면 내가 이걸 외워서 마치 읽은 것처럼 자랑할래. 그런 거 있습니까? 아무래도 또 이 책의 제목이 천문학자의 쓸모없음에 관하여니까 네. 딱 그 내용에 직접 연관된 문장을 하나 골라봤습니다. 예. 사실 천문학이 우리에게 쓸모없다고 할 때 여기에는 중요한 명사 하나가 빠져 있다. 예. 당장 쓸모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 비록 지금의 연구가 당장은 쓸모를 찾지 못하지만 분명 수백 년이 지난 뒤에는 꽤 괜찮은 쓸모를 찾게 될 거라 확신한다. 야, 세상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꼭 쓸모 있는 일만 찾아서는 그게 뭐 어쩔지 모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하는 얘기가 AI가 너무 많이 쓰니까 네. 막 직업이 없어진다면서요. 아, 네네. 그래서 근데 요즘 얘기하는 게 무슨 직업이 없어질지도 모르겠대. 맞아요. AI가 어디까지 범위를 넓힐지 네. 모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공부 잘하는 학생 1등은 의대 뭐 이렇게 순서대로 있잖아요. 네, 1등은 의대, 2등은 공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하지 말고 그냥 좋아하는 걸 해라. 운 좋아서 AI에 피해가면 또 괜히 좋은 거고, AI에 그냥 잠식당해서 직업이 없어도 최소한 재밌는 건 하지 않았냐. 네네. 그쵸? 네, 근데 맞습니다. 내가 진짜 싫어했는데 남들이 좋다고 그래서 갔는데 AI 때문에 직업이 없어졌어. 그러면 정말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냥 재밌는 걸 하면 된다. 요즘 그런 생각이 좀 들더군요. 지웅배 교수님하고 준비한 만찬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밌는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